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 회사가 지금 대기업, 공기업, 또 이렇게 중견기업까지도 최근에 임직원들 전문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사회 초년생도 있고 또 10년, 20년, 또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직급별 상담을 또 많이 해오신 전문가, 경문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 직장인 재무 상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문서 전문가님은 대기업 그리고 이제 뭐 또 중견기업 임직원 재무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직장인들이 사실은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저희 애청자분들이. 그래서 직장인 재무 상담 케이스 중에 1, 2부로 나눠서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또 10년, 20년 이렇게 넘은 분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주로 요즘 나누고 있는 그런 얘기들, 또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실제 상담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리고 고민거리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시고 전문가로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해할까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제 직장인분들, 특히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분들 상담을 하면은 제일 이제 저를 만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혹은 대부분 아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없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뭐 재테크 뭐 수업을 받는다든지 뭐 누가 뭐 가회를 해준다든지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준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들을 쭉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뭐 어떤 ETF라든지 뭐 어떤 주식이라든지 이제 금융 상품적으로 되게 많이 접근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 같아요.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불과 1, 2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뭐 초년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한 달에 저축을 일단 많이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되게 많이 고민해요. 근데 뭐 이제 사회자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부를 이룬 직장인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저축을 많이 하고 그렇게 늘어난 돈을 가지고 뭐 시기적절하게 이제 부동산을 또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한두 번 이사를 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 축적되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정석 같은 루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단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하는지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정도 저축하면은 좀 이제 사회자분도 생각하기에 많이 저축을 하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하여튼 급여의 반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쓸 것 좀 쓰더라도 반 정도 이상은 하면 좀 그래도 좀 한다는 축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기준에는 한 50%는 정말 그냥 보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재무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다 기준 한 6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만나서 한 2명, 3명 정도가 저축 성향이 좋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보통 한 60% 이상 정도 하고요. 솔직히 만나보면 70%, 8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본가에 살면서 이제 주거 비용이나 이제 대출 비용이 없고 진짜 본인 그냥 생활비 정도만 딱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결혼 전이라서. 네, 결혼 전인 사람들. 결혼 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집합이에요. 결혼 전도 중요하지만 저축 성향도 중요하고 차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있고요. 보통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드려요. 한 달에 이제 100만 원도 저축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50만 원은 어떤 ETF로 사고 또 30만 원은 어떤 주식을 사고 또 10만 원은 뭐 어떤 코인을 살지 되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초년생분들의. 반대로 어떤 초년생은 근데 한 달에 200씩 저축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통장에 그냥 2만 원씩만 둬요. 근데 절대적인 수익률 자체가 100% 차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3년차 이내에 초년생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직장인이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구축이 되어 있고 자녀들 앞으로 나가는 비용들도 많다 보니까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초년생일 때는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금 좋은 소비 습관이나 현금을 만들어 놔야지 그게 어느 정도 쭉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저축하고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한 4년, 5년이 지났을 때 모아져 있는 종잣돈이 금액이 달라져요. 제가 항상 그 초년생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가이드를 드릴 때 1억이라는 돈을 얼마 만에 모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해보라고 이야기 드려요.
되게 추상적으로 직장인이 처음 입사를 해서 1억이라고 그러면 되게 먼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200씩 저축을 해요. 그럼 1년이면 2,500씩 모여요. 그럼 4년이면은 뭐 투자 수익률 여부랑 상관없이 원금만 1억 모여요. 똑같이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네요. 대부분 놀래요. 왜냐면은 직장 다니셔서 뭐 세후 200, 7, 80이나 아니면 300 뭐 초반 이렇게 받아서 저축 성향이 좋은 사람들이 한 달에 200 정도 저축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 달에 100씩 저축을 해요. 100씩이면은 1년에 1,200만 원 모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1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10년 이렇게 모아야 되네. 되게 멀리 느껴지고 점점 뭔가 재테크나 이런 걸로 그냥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150에서 160은 좀 모으자고 이야기 드려요. 150에서 160 모으면 딱 1년에 2천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1년에 2천이면은 한 5년 정도 1억?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드리는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급여가 이렇게 생겼을 때 네네네. 사실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 용돈 다 쓰다가 네. 뭐 내지는 알바하다가 네. 이제는 큰 수입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데 맞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쓸 거 쓰고 아까 질문한 대로 뭐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을 묻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고 정기적인 저축을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기적인 저축이? 정기적인 저축이요? 아까 그런 목표 금액이 없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목표 저축을 얼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뭐 코인도 투자했다가 뭐 어디도 투자했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만나보면 이 재테크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도 당연히 있는데 엄청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엄청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대학교 때도 용돈 받고 알바하면서 한 달에 뭐 거의 한 뭐 7, 8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제가 입사했는데도 100만 원씩 써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좀 생활 수준이 많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많이 하는 게 연장선인데 사실 좀 대학교 때부터 뭐 알바나 이런 거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도 이렇게 입사하면서 한 뭐 1, 2천 그 이상 이렇게 과외해가지고 돈 모아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저축 성향도 이제 쭉 가기 때문에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요즘에 뭐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많이 한 2, 3년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전 국민이 이제 주식에 뛰어들다 보니까 좀 눈을 뜨는 시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지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저축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본인들이 뭐 이렇게 노력해서 정보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축 수단을 선택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하던가요? 세대가 뭐 소위 말하는 요즘에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뭐 저도 사실 유튜브 같은 거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저도 많이 보거든요. 제가 현업에서 뭐 이런 일을 하면서도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 특정하게 뭐 최근에 뭐 나오는 뭐 6월부터 나오는 뭐 청년 뭐 이제 도약 계좌라든지 아니면 뭐 작년에 뭐 또 핫했던 뭐 ISA 계좌라든지 뭐 배당주라든지 뭐 연금 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 궁금하다. 사실 유튜브 한 3개에서 5개, 한 10분짜리 영상 찾아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조금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러면은 책도 사실 한두 권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가깝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사실은 보면 좋고 저희 이제 돈 셰프 유튜브도 오래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맞는 주제도 이제 몇 개 이제 섭렵하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60%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0% 최소 본인 급여의 한 60% 정도를 얘기해 주시는데 많이 하는 분은 또 어느 정도 하던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한 70%, 80% 이 정도도 해요. 그분들은 사실 정말 많지는 않으시고 이게 그 화면에 이제 아마 보이실 텐데 그 우리 이제 월급 관리, 현금 흐름 관리를 사실은 직장인들이 본인 거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한 달에 세후에 이제 얼마 들어오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이제 연봉제여서 그걸로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성과상여금이 뭐 연초나 연말이나 혹은 이제 분기별로 발생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그거 본인의 급여잖아요. 보너스가 아니에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해서 뭐 쉽게 여행이나 쉽게 뭐 이제 뭘 사는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 제가 이제 또 항상 이 얘기 드리는 게 월 지출이나 연 지출을 꼭 한번 가이드를 스스로 잡아보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여기 이제 보이는 항목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시지를 않을 거예요. 뭐 고정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관리비, 또 이제 부채상환금 나가는 거, 우리 흔히 뭐 안보험 이런 데 나가는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부모님 용돈 이 정도 한 3, 4개 정도가 이제 고정 비용으로 나가고요. 아까 저축 많이 하는 분들 여쭤봤잖아요. 한 7, 80% 하는 분들이 이 위에 관리비, 부채상환금, 보험료, 부모님 이런 것들이 없거나 한 10만 원 내외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회초년생인데도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막 사회초년생인데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제가 이야기하죠. 뭔가
부모님이 본인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을 먼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저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좀 받으세요.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해서 혼자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뭐 10만 원, 20만 원 나갈 거고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면 또 2, 30 나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또 교통비, 통신비도 있지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죠. 생활비 및 용돈, 여가비 이런 것들이 생활 수준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생활 수준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데서 외식하고 뭐 비슷한 해외여행 가고 비슷한 옷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결국 싸움이거든요. 빈도. 뭐 어떤 사람은 최근에 막 오마카세를 뭐 매달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뭐 분기마다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랑 분기별로 가는 거랑 또 사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생활비 및 용돈, 여가비로 보통 그 좀 현금으로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이 한 남자분들이 한 60 전후, 여자분들이 한 70 전후 쓰세요. 만나보면은. 그게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의 기준이 됐고 그 기준을 이야기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뭐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줄이려고 하고 그 이하로 이미 쓰신 분들은 뭐 알아서 사실 잘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연 단위 지출들도 꼭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다 직장인들이 1년에 나가시는 돈들이거든요. 무조건 필연적으로. 휴가비 나가겠죠. 명절에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나가시는 거 있고 뭐 주변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나 어버이날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 뭐 경사 조사 있을 거고 자동차 있는 분들 월 1년에 100만 원씩 보험료 나갈 거고 뭐 집이 있다 그런 분들은 재산세도 나갈 거고 그리고 교회나 이런 거 다니는 분들 기부금 있을 거고 기타적으로 이제 의류나 미용 운동 같은 것도 요즘에 뭐 분기별로 보통 계절별로 한 번씩 끊잖아요. 이런 것도 뭐 초년생 분들이면은 그래도 한 다 합쳐서 한 300에서 500 정도 이내로 쓰면은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 분들이어서 꼭 한번 정리해보고 요즘에 파킹 통장 같은 거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분리해가지고 활용하라고 이야기 많이 드리거든요. 요즘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보니까 인스타에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오마카세 얘기하셨는데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이제 인증샷 찍고 그다음에 또 골프가 됐건 뭐 테니스가 됐건 또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기적인 지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비정기적인 지출로 1년에 뭐 이제 계절별로 골프 뭐 필드 나가는 것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건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이제 뭐 필드에 나가거나 오마카세 이렇게 자주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내가 성과급이 매년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내가 좀 여유 있게 쓰더라도 연말에 성과급 받아가지고 좀 메꾸면 된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단순히 줄이라고 이야기 안 드리고요. 정하라고 꼭 이야기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연말에 뭐 성과금이 한 100 정도 나오니까 그 뭐 100을 가지고 뭘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랑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은 리밋이 없잖아요. 쓰는 건 좋은데 계획을 했었으라 이 말이네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 뭐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체크카드 써야 돼요, 신용카드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냥 단순히 체크카드를 쓰는 이유는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내가 뭐 100을 쓰겠다. 그럼 2주가 지나면 이제 50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50이 절대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2주가 지나서 2, 30밖에 안 남았으면 자체적으로 소비를 줄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는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정해서 쓰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축을 하면 주로 뭐 어떤 데 저축하던가요? 저축 통장도 뭐 있고 뭐 적금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저축도 여기 특히 이제 초년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요즘에는 가성비나 효율을 많이 따지세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저보다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훨씬 더 뛰어난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금 금리, 적금 금리 뭐 0.12%, 0.5% 높은 곳을 찾아가도 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뭐 억 단위, 뭐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몇 백만 원 선 단위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익을 따지면은 몇만 원, 몇천 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5% 수익이 나야지 500이잖아요. 근데 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달 일하면 이제 월급이 이제 뭐 500 가까이 되면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근로소득의 가치가 이제 높은 시기인 거고 반대로 나중에 연차가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모아놓은 돈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투자수익률 1, 2%에 따라가지고 수익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펀드나 ETF나 주식이나 이런 거 사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중요하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뭐 그 정도로 이제 짚어주셨고 정부 지원 대출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가 뭐 요즘에 뭐 집을 어떻게 사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담하면서 이제 초년생분들 상담할 때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인들이 집을 살 때 한 5억에서 6억짜리 집을 제일 많이 이제 매수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대출 제도에서도 원래 디딤돌 대출이나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이 디딤돌은 이제
5억 이하, 뭐 보금자리로는 6억. 올해 같은 경우에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이제 9억 이하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LTV 60% 정도 나오니까 한 3억 6천 정도 대출 나와요. 그럼 본인이 필요한 자금이 2억 4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드님이 계시지만 아드님이 혼자도 집을 사지만 보통은 결혼하면서부터 집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2억 4천을 본인이 다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본인이 준비하면 돼요. 1억 2천을 내가 준비하고 배우자가 될 사람이 1억 2천 정도 준비하면은 2억 4천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한 1억이나 1억 2천을 얼마 만에 모을 수 있을지 싸움으로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저축하는 사람 4, 5년 정도만 그렇게 잘 모아도 30대 초반, 중반에 충분히 이런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집 매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구나. 이 정부 지원 대출 이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 목표가 생기는 거네요. 정확해요. 예. 그림을 이제 역으로 그려도 되게 멀어 보여요. 뭐 내가 집이라는 거를 막연하게 어떻게 사지? 근데 뭐 사람들이 결국 살고 싶어 하는 집은 뭐 서울의 뭐 중심지 뭐 강남 이런 데겠지만 처음부터 거기 못 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부터 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대출 얼마 받고 1년에 부족한 자금이 얼마고 그럼 한 달에 얼마 저축해야지 나오면은 결국 또 돌아가면은 초년생은 이제 현금은부터 시작이거든요. 네네. 연결이 되네요.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어쨌든 저축을 뭐 60% 이렇게 이상 하려면 명확한 목표와 그래서 이 습관이 되면 목돈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아까 뭐 정부 지원 뭐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또 내 집 마련으로 연결하고 자, 그 반면에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좀 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제일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혜택이라고 그러면은 연말정산이랑 이제 직장인들이 연결된 건데 연말정산에서 이제 뭐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 뭐 이제 주택 청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연금저축계좌거든요. 연금저축계좌나 그 청약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장기저축이에요. 청약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청약 한 달에 뭐 2만 원이나 10만 원씩 내는 거 사실 너무 좋거든요. 보통 상담하면서 한 10만 원 정도 내시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20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약저축에 네. 방금 지금 웃으셨잖아요. 왜 웃으셨어요 지금? 아니 이제 네. 저도 이거 10,000원, 20,000원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 네. 근데 이제 20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네. 이게 네.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이제 왜냐면 그 청약하는 그 조건만 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20만 원도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쵸, 맞아요. 네.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 달에 막 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청약 200씩 넣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지금 내가 100만 원 저축을 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20씩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청약이 20씩 하냐면은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고 그래요. 소득공제 한 달에 이제 청약이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이제 그걸 한도를 늘려놓은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약에 넣은 돈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은 청약에 당첨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장기로 묶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청약 이제 공공분양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기준으로 되는데 인정되는 금액이 이제 10만 원이니까 많이 해도 10만 원 정도 하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거 꼭 얘기 드리고 싶었고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제 연금저축도 있으세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혜택이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계좌가 이제 연금 계좌랑 이제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잖아요. 또 이제 특히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는 한도가 연금저축이 이제 400만 원, 연금저축 IRP에서 이제 900으로 늘어났고 또 연금저축 600까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에 600을 넣으려면 한 달에 50씩 넣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만나는 분들이 이거를 다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너무 좋아요. 넣으면 좋죠. 월에 한 달에 50씩 넣고 연에 600 넣어서 거기서 이제 뭐 13.2%, 16.5% 세액공제 받으면 너무 좋은데 아마 깎일 세금이 그만큼 없는 직장인들도 사실 되게 많고요.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세금을 깎아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낼 세금이 한 달에 뭐 1년에 뭐 3, 4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뭐 한도까지 다 채워서 하시려는 분 계시고 그리고 비슷하게 단기적인 저축 한 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적금이나 이런 걸로도 100만 원 이하 하는데 장기적인 저축이면 뭐 50만 원씩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실제 뭐 3년이나 5년이나 결혼이나 집 필요해서 종잣돈이 필요할 때는 또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해지하게 되면은 뭐 16.5%씩 토해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네. 그것도 진짜 내가 목표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당장 그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가입하는데 낼 세금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거기에 장기적으로 묶일 돈인데 넣을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래도 뭐 150, 160은 최소 한다. 단기적인 자금으로. 그럴 때는 뭐 연금저축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지만 아직 내가 그 정도까지 저축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연금저축이나 IRP 장기자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거는 이제 좀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게 돈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그거
되면 기타 소득세 다 내야 되니까 그것도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주의해야 될 점이네요. 그다음에 뭐 청년도약 계좌 요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이 청년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사가 앞에 했던 이야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청년 희망적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보통 뭐 2년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해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청약도 이야기하고 연금저축도 이야기하는 게 훨씬 10년, 20년 더 장기 금융상품이잖아요. 이 청년 희망적금은 고작 2년짜리예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적금을 만들 때 목표했던 게 예금 적금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완주하는 율이 50%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희망적금도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유지하겠지라는 그 잠재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못 하는데 더 긴 상품인 청약이나 장기 저축에 너무 많은 돈을 들어가는 게 초년생에서는 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이거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잘만 활용하면 뭐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초년생을 뭐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면 취업하고 이제 결혼 전까지를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 대부분 뭐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표를 개인적으로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에서 조금 역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큰 재무 목표들이 주택자금 아니면 이제 은퇴자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년생분들은 은퇴자금보다는 또 이제 직접적인 이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쪽으로 다시 또 많이 오실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뭐 결혼자금 이꼴 이제 주택자금이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뭐 종잣돈이나 주택자금 명목으로 얼마 정도씩 이제 계속해서 모아 나가실지. 투자 성향이 내가 그 안정적이고 공격적이시지 않은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시기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경험적인 차원으로 펀드나 ETF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금리들도 사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에 더 많은 금액을 일단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저축하면 10% 수익을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현금 흐름에 좀 더 주안점을 많이 두고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금 적금 완주를 못하는 사람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통계적으로 40~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걸 했던 분들은 사실은 10년, 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습관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경문수 전문가님이 이제 직장인 재무상담 케이스가 워낙 이제 많으신데 특히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이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한 5년 전후에 이제 재무 목표를 줘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그 목돈 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종잣돈 마련하면 선택이 이제 다양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이 전문가가 어쨌든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경문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명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인 재무 설계 상담 케이스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저축 습관 형성하기, 어느 정도 종잣돈 마련하는 그런 이제 목표 금액을 주고 습관을 만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신 분들, 10년 이상, 뭐 20년 이렇게 이상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이 30, 40대 직장인들을 위한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실 경문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이 정도 하신 분들은 상당 기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중인 뭐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 돈이 투입되는 그런 이제 경제 활동도 하지만 그런 현금 흐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여기 지금 준비해 주신 거는 보면 이제 점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점검 위주로 많이 상담을 시작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떤지를 알아야지 뭔가 가이드를 사실 드릴 수 있는 거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년생 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처럼 똑같이 이제 현금 흐름 정리도 사실은 마찬가지 되고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할 때는 조금 그런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다잡겠다가 되지만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정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좀 흐트러져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 뭐 내 현금이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내 자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내가 이제 은행증권보험에 어느 상품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고 만기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납입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내가 냈던 상품들을 실제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가입도 하지만 타의적으로도 이제 뭐 소개를 받거나 이제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뭐 저축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새로 어떤 식으로 할지 준비하면 좋고요. 반대로 뭐 맞벌이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뭐 외벌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축 여력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대출도 내고 있을 거고 뭐 투자도 하고 있을 거고 연금도 내고 있을 거고 보험도 내고 있을 건데 하고 있는 상품들 내가 한 달에 뭐 100씩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효과가 달라지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여력이 있는 분과 없는 그룹 이렇게 딱 나눠지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내가 10년, 20년 어쨌든 직장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점검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신규로 뭔가 하실 분들은 당연히 신규로 하지만 내가 저축 여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요. 뭔가 부동산적인 것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형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좀 시기적절하게 이제 뭐 매수를 했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 좋아진 분들보다는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이사를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좋고요. 이제 이사를 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하잖아요. 단기적으로도 모았던 자금이라든지 추가 대출이라든지 또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제 또 학군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은 의사하지 않았지만 이제 삶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자동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부동산을 직장인들이 매수하는 건 결국 이제 또 대출을 얼마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대출을 또 이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결국에 또 이제 현금 흐름에서 또 나와요.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요새는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많이 드리거든요. 억당 50만 원이라고.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1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주담대 빌리면 다 이제 원리금 상환하잖아요. 이제 원금이랑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대출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한 달에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3억 정도 빌린다 그러면 넉넉하게 한 150 정도, 4억 정도 빌린다면 한 달에 한 200 정도 나간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뭐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300 정도 저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되게 보편적인 상황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3억을 대출받아서 나가는 원리금 상환이 150 정도면은 150 정도 갚고 나머지 150 가지고 다른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저축 여력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4억을 대출받아서 이사를 가는 거는 좀 무리한 그 투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도 드리고 이제 현금으로도 또 다시 점검을 하는 거고요. 1, 20년 된 분들 현금 흐름 파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아마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들도 사실 다 있으실 거고요. 부채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 많이 드리는 게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는 원리금 이제 상환이잖아요. 원금도 같이 갚고 또 우리가 자산이라는 집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거 적금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금 모은 돈 가지고 어쨌든 집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저축에 포함시켜서 보는데 그냥 뭐 전세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하게 이제 부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분들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환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5%, 6%, 7%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대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예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연금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연금 저축 상품이 됐든 연금 보험 상품이 됐든 뭐 직장 생활이 10년, 20년 차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납입한 금액이 막 5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뭐 청약도 마찬가지고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약관 대출 이런 거. 그런 것도 조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고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면 한 50만 원 전후로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게 조금 더 이상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 좀 조정도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주의실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선택인 영역들이 이제 부모님으로 나가는 비용들이나 교육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시기 때 현금 흐름적으로 뭔가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자녀 있는 분들은 교육비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가이드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비 및 용돈 이 세 가지 항목을 보통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빠져들면서 이제 살아가는 비용인데 한 4인 가족이면은 한 200 전후로 해가지고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 재무적으로 좀 관리가 되는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 정도 이내다 그러면은 잘 살고 계신 거고 그 이상 많이 쓰신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평균보다는 많이 쓰니까 좀 줄여야겠지 이런 가이드를 드리고요. 연간 지출 같은 것도 꼭 그 초년생분들처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 드려요. 왜냐면은 연간 지출 이제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이 나가실 거예요. 둘이 같이 살고 자녀도 있어서 이제 휴가비도 많이 나가고 명절도 이제 양가에 어떻게 보면 총 4분 계신 거고 뭐 집도 있으면 재산세도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보통 1,000 정도 나가시거든요. 그 연지출이 이게 사실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그래서 이게 뭐 내가 그 성과상여금이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성과상여금을 활용해서 연단의 지출들을 충당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둘 다 이제 연봉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 단위로 일정 부분을 빼놓으셔야 돼요. 빼놓지 않으시면은 현금 흐름이 다 꼬이시거든요. 그거를 한번 꼭 두 분이서 같이 정해보시는 거는 어느 시기에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연지출은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라 이제 비정기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게 연지출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네.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이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명품을 산다든지 뭐 네. 또 자동차를 또 변경한다든지 이게 네. 구찌가 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비정기 지출로 이게 쓰여지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들고 지금 뭔가 사회자분이 스스로 몇 개가 이제 떠오르셔가지고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휴가, 명절, 경조사 이런 것들,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결국 변수가 있는 게 이제 기타적으로 나가는 뭐 의류나 미용이나 이제 운동이나 일단 기념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기념일도 대략적으로 정해놓으면 좋죠. 대략 뭐 50을 쓰겠다, 100을 쓰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자제품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을 1년마다 바꾸지는 않고 뭐 한 해는 뭐 핸드폰, 한 해는 노트북, 한 해는 낚싯대, 한 해는 골프채 이런 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대략 이런 자금으로 정해버리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대출 여력 뭐 이렇게 또 계산하는 부분도 가져오셨네요. 네. 이거는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얘기해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비슷한 건데 결국 이제 억당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비용이 한 달에 이제 원리금으로 한 45에서 이제 50 정도다 보니까 내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럼 대출을 이제 얼마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육아휴직 이런 거 앞두고 계신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을 이제 한번 샀다가 이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 뭐 9억 이상의 이제 집으로 이사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사실 비싸거든요. 이제 뭐 취득세만 뭐 3.3%면은 주거 이사하는 데만 이제 뭐 복비랑 취득세로 해서 한 3, 4천 정도 나갈 거고 만약에 뭐 구축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인건비나 건자재 이런 값들이 다 올라서 인테리어 비용만 뭐 5천 이상 할 거거든요. 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본인들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아놓은 자산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좋고 그리고 그런 거 팁으로 많이 드려요. 취득세 같은 거 살 때 할부 되는 거 아세요? 무이자 할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만약에 3천만 원 낸다 그러면은 사실 일시금으로 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S택스 이제 우리나라 어플 들어가게 되면은 제휴되어 있는 카드들 다 있고요. 거기서 일반 우리 시중 쓰는 카드들에서 뭐 6개월이나 12개월 할부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알아가면은 여력이 더 좋으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연금 상품 뭐 많이들 이제 준비해야 되는 연령대잖아요. 직장생활 10년, 20년 하면 네네네.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네. 연금 상품들을 많이 이제 또 가입도 해야 되고 실제 가입하고 있고 하는데 뭐 세금 혜택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연금 상품은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뭐 인출 전략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사실 되게 많은데 오늘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정도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내 연금 상품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딱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이제 세제 적격 상품이랑 이제 세제 비적격.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연말정산에서 혜택받는 세액공제 상품이랑 그냥 이제 우리나라 세법상에서 빠지는 이제 비과세 상품들.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을 매년 하게 되면은 매년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우리가 내잖아요. 뭐 3.3%에서 5.5% 세금을 내는 거고 비과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낼 때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대신에 나중에 은퇴 이후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연금 상품이 세제 적격인지 세제 비적격인지 일단 둘로 나누는 거. 이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80, 90%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것만 나눠 놓으셔도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네, 맞아요. 네, 목표가 네, 나쁘다는 네. 뜻이 아니고 네. 세액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미리 이제 세액공제 받은 만큼 연금 소득세를 떼고 연금을 받느냐 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초년생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뭐 연금 저축이나 IRP 이런 세액공제되는 상품들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 뭐 대기업 다니시고 자산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비과세 상품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은퇴 이후에 뭐 건보료의 영향도 사실 없는 거고 우리 자산에서도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여력이 내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뭐를 선택을 하든지 둘 다 반반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나뉘는 거여서 일단 세제 혜택에 따라서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 점검해야 될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드려보면은 연금 상품이
모두 다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연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확정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간을 지정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것들이 보통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들, 증권사랑 이제 은행에서 가입한 뭐 연금저축이나 증권사 IRP 같은 경우에는 종신 수령이 안 됩니다. 55세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물어봐요. 몇 년에 나눠서 받을래? 그럼 우리가 그때 10년이요, 20년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보험사도 뭐 크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삼성화재 혹은 뭐 DB, 손보 이런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종신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지정해서 받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확정 기간형인지 종신 수령인지 일단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종신 수령되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 저축도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 저축 보험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연금 보험이나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게 사람의 사망을 근간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금들이 물가 반영을 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 얘기 드리기 싶냐면은 제가 뭐 사실 그 국가에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아닌 거고 국민연금을 이제 옹호할 생각은 뭐 전혀 없는데 국민연금들을 되게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세금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시중에 뭐 연금저축 IRP 뭐 다른 금융상품들 많지만 그냥 만약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낸다고 해서 국민연금보다 좋은 금융상품은 사실 없거든요. 연금을 똑같이 10만 원씩 낸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연금 수령을 제일 많이 해요. 이 얘기를 왜 어떤 분들한테 드리냐면은 한 뭐 40, 50대 분들, 뭐 외벌이 분들 경우에 배우자분이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안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제 이미 계속 이제 지역가입자로 해가지고 한 달에 이제 한 9만 원 정도씩 꼭 납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내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내면 조금 낼수록 이제 많이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 좋고 물가 상승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연금저축이나 IRP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50만 원 나오면 그냥 죽을 때까지 뭐 혹은 10년 동안 50만 원 나오고 끝나는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이 반영이 돼요. 계속 작년, 재작년은 이제 1%씩 올랐고 작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 그 물가 상승률이 5% 정도 됐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5%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들은 물가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표도 준비해 오셨는데 이 표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내실 수 있는 맥스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맨 밑에 표에 보면은 한 550만 원 정도 소득을 버는 사람이 이제 9%인 49만 원 정도를 내세요. 뭐 내가 전문직이고 급여가 더 많아서 1,000을 벌든 2,000을 벌든 지금 이제 내실 수 있는 맥스 구간이 49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월급 명세서 보게 되면은 한 2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맥스 구간으로 한 25년 정도로 쭉 내게 되면은 지금 한 103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하면서는 25년, 30년 정도 일해서 지금 물가 기준으로 한 100 정도 받을 거 예상하고 있으라고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는 아까 어떤 얘기 드렸냐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뭐 여기 47년을 쭉 내게 되면은 190만 원 받잖아요. 내가 낸 거에 한 4배 정도 받으시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은. 근데 맨 다시 위에 가셔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29,700원씩 낸다. 그렇게 47년을 내게 되면 33만 원씩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낸 거에 11배 받잖아요. 엄청 크게 느껴지네. 네, 이게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다 보니까 같은 세대 내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면 조금 낼수록 수익률이 좋아요. 뭐 주부분들이나 계속가입자로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9만 원 보통 내거든요. 9만 원을 10년 내고 18만 원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부분이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내겠다. 그럼 제가 말릴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50만 원씩 10년 내면 지금 42만 원 주잖아요. 근데 9만 원씩 10년 내면 18만 원 주거든요. 달라요. 그러네요. 이게 9만 원씩 빨리 10년을 내가지고 이 연금 수령 조건을 맞춰가지고 한 달에 18만 8천 원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낸 거에 어쨌든 2배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몇 년, 한 3년 정도, 5년 정도 냈다가 국민연금을 멈춘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이제 추후납부 제도라고 해서 미납분 추가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직장인들 재무 상담 케이스 중에 10년, 20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30
30대 중반에서 한 뭐 40대, 50대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정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점검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부부 이제 상의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전문가의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서 그 합리적인 이제 현금 흐름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전문가 경문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